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파장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 인사 발언을 마치자마자 준비해온 입장문을 15분 동안 줄줄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주재국의 외교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는 이례적인 장면은 유튜브 채널로 고스란히 생중계됐고 옆에서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여야 공방이 만만치 않은데 이 소식 중심으로 정치권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9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발언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티켓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3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사자 행진 속에서 코스피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낮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학생들이 탄 버스가 화물차 등과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학생들 일부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심 불법 집회 혐의와 관련해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반발했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1대2로 아쉽게 졌습니다.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실패한 대표팀은 오는 12일 이스라엘과 3, 4위전을 치릅니다. 네, 자막으로 보여드린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는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 인도에서 연 문화제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참석자들을 체포하는 등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저녁 7시 5분쯤부터 3차례 이상 미신고 집회라면서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문화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히는 행사로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면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은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 예정으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별다른 집회 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왔다면서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문화제 시작 전에도 건널목에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비정규직 공동행동을 향해서 인도로 이동하라고 3차례 경고 방송을 했는데요. 자, 진행 상황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싱 대사의 도발적 발언이 비상식적이고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아 내정 간섭을 금지한 비엔나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장호진 1차관은 싱 대사에게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싱 대사가 많은 언론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사절의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외교 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밀착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발언 현장이 취재진에 공개되고 유튜브로 생중계 됐는데 외교사절이 주재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싱 대사의 조치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만찬 회동을 두고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 불편한 외교를 자청하는 게 당당한 외교냐며 반박했는데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떠넘기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며 심각한 외교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듣고만 있었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싱 대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건 터무니없다며 오히려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역공도 폈습니다.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 개선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정부 여당은 트집만 잡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싱 대사와 만남이 굴욕 외교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 경제 안보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했고 중국이 자국민의 단체 여행 금지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문제에 싱 대사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왜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냐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원자로 손상이 확인되자 도쿄전력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힘당하고 국힘 대표가 일본을 두둔하는 친일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전선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가 어렵사리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청문회 시기와 대상을 두고도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티켓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 간부가 자녀에게 미리 경력 채용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장시간 회의 끝에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직 간부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작년 9월 초 가족 모임에서 자녀 A씨에게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고보다 2주 이상 먼저 소식을 듣고 채용을 준비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당시 면접에는 과거 신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와 만점을 줬고 채용 전 평판을 조회하는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신 상임위원이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 특별감사의 결론입니다. 이렇듯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셀프 조사 비판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일주일 만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3시간여 경론 끝에 채용비리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감사 권한이 선관위와 감사원 둘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 내용을 그대로신 거죠? 네, 보도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동안의 전현직 직원들 특혜 채용 승진 의혹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7년간의 특혜 채용, 승진 등 채용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부당 임용 승진된 경우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의 뜻을 모은 정치권도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시기 등을 놓고는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여당과 감사원의 감사 주장은 선관위 장악 의도라는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뒤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다만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한 만큼 감사 거부 등에 대한 수사 요청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획한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경찰이 엉뚱한 곳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본부가 들어선 건물, 입구를 막아선 경찰 기동대원들 앞으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항의 팻말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건설노조 사수하자! 건설노조 사수하자!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옥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의 PC와 노트북 등에서 회의 자료와 계획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노조가 최근 연 집회 3건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는지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노조가 지난달 16일 오후 5시까지 집회를 마치라는 통고를 어기고 밤샘 집회를 이어가면서 서울광장과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1일과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충돌을 선동하거나 신고 시각보다 일찍 집회를 시작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4차례 출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노동절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사과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이 이뤄져야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짓고 경찰 조사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 관계없는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짜놓은 듯이 어제 날짜를 갑자기 잡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또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와 유착해 2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독점적으로 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보조금을 겨냥한 여권에 거듭되는 공세를 비판 세력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의 유착관계를 확인했다고 지목한 시민단체는 전장현과 사단법인 마을, 서울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들 단체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2,239억 원을 독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립된 지 반년도 안 돼 서울시 위탁 사업을 맡고 담당 공무원으로 단체 관계자가 임용되는 등 민관이 사실상 이익 공동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원순 시장과 결탁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자기들이 기획해서 자기들이 사업 나가고 그 사업 나간 거에서 불법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또 시위 참가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일당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 수사를 의뢰한 전장현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미 집회 등 극단적인 정치 시위에 참가한 단체에 그동안 1,400억 원대 보조금이 뿌려졌다며 현향 지원 의혹도 꺼내들었습니다. 보조금 천국,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 이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불법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띄운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여당이 연일 부각하는 건 비판 세력 길들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켜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벌이는 일이 아닌지 시민단체를 때려서 정부 국정 무능을 감추려는 시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도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지명 전인 만큼 이 특보 관련 맞대응을 자제하며 대신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드라마 더글로리 속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논리라고 이 특보를 비판하며 특보직 해임을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다운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동관 특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중립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특보라는 것이 뭐 언론이나 이런 분야의 그 분야의 특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그런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KBS 수신료 분리 방안에 대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KBS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건 정치적 몸집 불리기라고 비난하면서 수신료 연구 폐지까지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또다시 곡학아세할 경우에 분리 징수가 아닌 수신료 연구 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결국 KBS 사장 교체를 노린 언론 길들이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KBS를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사장이 바뀌어야지 이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의도를 자꾸 보여주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공식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 움직임이 가시화될수록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의혹 13가지 가운데 3건에 대해서 기관주의를 요구했고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조치했습니다. 갑질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준 셈인데 감사원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장으로 부적절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정무직인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면서 발견된 문제점은 실태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본인에 대해서 사무처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감사 결과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을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결과 공개라면서 법률 검토를 거친 뒤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사무처 관련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모처럼 1,3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긴축 종료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도 힘을 보태면서 코스피는 1년 만에 2,640대를 회복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동안 1,300원대를 맴돌던 원달러 환율이 1,291.5원에 마감했습니다.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4월 14일 이후 2달 만입니다. 다음 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며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가 크게 늘어난 거로 발표되면서 연준이 물가보다 경기에 방점을 찍을 거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6월 FOMC에서의 연준 금리 동결 기대감을 높이는 측면으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행진도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탰습니다. 외국인이 4,8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가 2,640대로 오른 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87% 오른 883.71로 마감했는데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 수지는 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지급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지난 3월 2억 7천만 달러 턱걸이 흑자를 낸 지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경상수지가 7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가 부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여행 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 4월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도 9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4월 경상수지는 나름 선방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지가 지난 1월 이후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나타냈고 4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4월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는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본격적으로 회복해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경기 여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6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관광버스 2대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6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서 10여 명이 다친 분당선 순회역 사고 현장에서 다음 주 관계기관들의 합동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철도사법경찰대 등은 오늘 13일 경기 성남시 순회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원인 파악을 위해서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검사와 유지보수업체가 진행한 점검에서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객이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서 발생한 항공기 수리비가 6억 4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수리비를 6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고 이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으로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결승행이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 공이 그리는 궤적 하나하나에 웃고 울며 끝까지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박정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거리로 모여든 사람들. 붉은 악마 상징인 뿔머리띠부터 온몸에 휘두른 태극기까지. 각양각색 차림으로 멋을 낸 시민들의 광장의 푸른 잔디는 어느새 붉은 물결로 일렁이었습니다. 한껏 달아오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은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며 우리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결승까지 단 한 경기, 팬들의 간절함은 남달랐습니다. 오늘 또 이제 4강전인데 또 이겨야죠. 결승 갈 거니까 열정적이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전반 초반 이탈리아의 선제골이 터지자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지만 이승원 슛! 금세 터진 주장 이승원의 동점골에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나란히 한 골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된 전반전. 승리를 향한 염원은 더 커졌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입니다. 승!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선수들의 발짓 하나하나에 광장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후반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이탈리아의 프리킥이 통안의 결승골로 연결되자 응원단의 얼굴엔 진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결승행은 좌절됐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운 우리 선수들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팬들. 졌지만 그래도 재밌고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대표팀 분들이랑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적은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비록 아쉬운 결과였지만 거리 응원에 나선 팬들은 마지막 3, 4위전에 기대를 걸며 끝까지 응원을 다짐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 2종 더 많은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씨를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아인 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다가 마약 투약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영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는 11일 총선을 앞둔 몬테네그로에서 정치권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입니다. 권도영 대표가 붙잡혀 있는 montenegro는 오는 11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가 이끄는 정당 지금 유럽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Ovih dana ne postoji ni jedna druga kampanja osim naše. Ja je ne vidim. Mi samo pričamo o infrastrukturi. 그런데 몬테네그로 총선에서 스파이치 대표와 권도영 대표 사이에 정치 후원금 스캔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권 대표가 지금 유럽 스파이치 대표와 지난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내왔다고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습니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와 스파이치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별검사실에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지난해 6월 창당한 신생정당으로 스파이치 대표는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몬테네그로 재무장관을 지낸 스파이치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스파이치 대표는 2018년 초에 자신과 당시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프 아디지치 내무부 장관은 권도영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던 상황에서 스파이치 대표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권 씨를 만났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법은 외국인은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본격화했다고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주,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등 동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교전지에서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갑차와 전차 등이 목격됐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먼지가 미국 남부와 동부 지경을 뒤덮었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수도 워싱턴 DC에도 경보가 내려져 시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평소 모습입니다. 구름 낀 흐린 날인데도 모든 건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산불 연기가 덮친 도시는 색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필터를 씌운 듯 온통 누런색에 건물도 뿌옇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탁도는 더욱 심해지고 건물의 윤곽도 흐릿해집니다. 거리의 모습은 다시 코로나19 때로 돌아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이 부쩍 늘었습니다. Make sure my lungs stay healthy because if you breathe in the particles from the smoke, they'll collect in your lungs and you could get disease from it. 뉴욕을 삼킨 연기는 급기야 수도 워싱턴 DC를 덮쳤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워싱턴 기념탑은 형체만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국회의사당 역시 주변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엔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보라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고 야외 수업이나 활동은 중단됐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affected communities listen to the guidance of their state and local officials from this point forward. 남한 면적 3분의 1 크기의 국토가 불에 탄 캐나다엔 전 세계로부터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미국은 이미 추가 소방대원과 장비를 보냈고 유럽연합 소속 나라들도 소방관 수백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우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저녁에 만찬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거 뵈게 돼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공간이 보기가 좋은데요? 조금 작아요. 한 300평 정도 되고 지금 이태원에도 새로운 당 샀습니다. 그거는 1,500평입니다. 밀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하지만 있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만 독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로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와이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마치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의 위안 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동 장면은 마치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합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가 이 대표를 관저에 초대해서 만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보통 만찬을 하면은 뭐 친교, 덕담 이런 게 오가야 되는데요. 싱하이밍 대사가 옆에 A4 용지에 준비한 입장문을 들더니 이걸 15분 정도 줄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담겼는데 매우 좀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저는 우선 싱하이밍 대사가 관저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제1야당이면서 최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정당의 대표를 초대했다라는 부분도 이게 그림이 적절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관저로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또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유튜브로 생방송 생중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미리 준비된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서 중국의 대사가 우리 대한민국 알기를 정말 가볍게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모호한 표현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낚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 무대에 올라선 게 그렇게 오랜 그런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한민국의 국정도 그렇고 또 외교 사안도 그렇고 제대로 야당 대표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했으면은 사법 리스크, 리더십 리스크,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을 9시간 만에 소위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일거에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놓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항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항의라기보다는 점잖게요. 지금 중국 대사가 저렇게 말할 때 나는 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건 당신하고 할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듣고 앉아있는 저 모습이 생중계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9년에 중국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그 중국 공산당 정권에 맞서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주중 대사가 릴리 대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릴리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나타나자 중국의 젊은이들이 일제히 릴리 대사 일동에게 항의를 하면서 당신이 여기 왜 나타나? 이건 중국 문제야. 우리는 중국의 그 공산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조국인 중국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릴리 대사가 굉장히 무안해가지고 돌아왔다고 자기 회고록에 쓴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치도 우리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간섭하듯이 말했을 때 본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야당 지도자로서 할 말이 있었을 텐데 마치도 훈수를 듣는 것처럼 내지는 야단을 맞는 것처럼 저런 초라한 모습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낚였다 이런 표현을 앞서 이제 써주셨는데요. 싱하이밍 대사 작심한 듯이 우리 정부에 마치 훈수를 두듯이 이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논란의 발언 한 대목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중한 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양국 관계 악화 책임은 한국 정부의 탈중국화 시도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중국의 패배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마치 어떻게 보면 좀 경고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했는데 한나라의 대사가 주재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것도 제1야당 대표를 초대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제 장소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고 싶으면 당 대표실로 불러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의미에서 주도권 자체를 아예 주한중국 대사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청적인 대화를 했다. 크게 준비 안 하고 이재명 대사는 가서 그냥 덕담하듯이 하고 아주 준비한 듯이 싱하이밍 대사는 읽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 오히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말하자면 중국 대사가 말할 수 있는 마당을 자리를 이재명 대표가 제공해 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의 참모들이 상당히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저기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정당 활동을 할 때는 아무리 야당이라 할지라도 싱하이밍 대사가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따로따로 전혀 다른 국론이 분열되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민주당은 중국의 편에 서는 것 같은 느낌 자체도 최종적으로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와 같은 부분들은 또 이미 싱하이밍 대사가 공사 참사 시절에 2010년도 무렵에 현인택 우리 통일부 장관이 천안함 문제 얘기했을 때 사실 자기가 통역하는 자리에서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전력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컷 자기 나름대로 외교 행보를 한 거지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느낌들이 들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원인 제공은 역사적 맥락을 보면 사실 2013년에 바이든 부통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사실은 바이든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미국과 반대되는 배팅한 것 중에서 성공한 게 없다.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내정 간섭인 거죠. 미국에 배팅해라. 이 발언을 가져온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중국에 배팅해라. 왜 그 말은 괜찮고 우리 말은 내정 간섭이 되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양안 문제의 균형, 즉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유롭게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미 왜 한국 대통령이 왜 대만 중국 문제를 앞서서 얘기함으로써 이런 빌미를 만드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좀 있어 우리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가 옳았느냐.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후폭풍이 심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동부 지역의 중국의 원자력의 삼중 수소량이 후쿠시마의 배출의 그 말하자면 오염도보다 결코 높으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딱 안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과학적 합리적인 어프로치를 했느냐, 또 외교적 프로토콜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대통령 감으로써 그런 문제만 홍만 달고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어제 이 모습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로 또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더 파장이 커진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라 이렇게 권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초대를 했고요. 여당도 초대를 했는데 좀 나중에 초대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어제 저 일이 있었고 최종 국민의힘은 거절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싱하이밍 대사가 사실은 그 일국의 대사급으로 볼 때
그 중국 외교부에서 그렇게 최고위직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관계 비슷한 걸 쓰는 것이죠. 좀 쓰고 싶지 않은 용어지만 EJ라고나 할까요? 그런 식의 지금 그 전략을 구사하는 거고요. 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미국 경제에 반하는 베팅을 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또 기고문을 썼는데 요거에 맞춰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국은 아예 노골적으로 준비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싱하이밍 대사는 저걸 준비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한국의 여야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진핑 주석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 잘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특히 후쿠시마 문제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쉽게 그 허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사고가 난 원전에서 지금 그 소위 오염수를 이런 식으로 배출하는 전례를 만들게 되면 중국의 동해안, 즉 우리의 서해안에 쫙 깔려 있는 중국 원전이 어떻게 보면 일본 원전보다 절대로 우월하거나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젠가 또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선례를 만들므로써 중국의 동해안, 즉 우리의 서해안에 이런 식의 또 다른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미 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삼중 수소를 보더라도 절대 중국의 원전에서 지금 배출하는 그 소위 처리수의 삼중 수소량이 후쿠시마에 비해서 적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다 대고 후쿠시마 같이 협력하자고 하면은 이게 과연 대한민국 중앙 정치에 가장 많은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할 일인가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제 그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굉장히 대사를 지금 초치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미국의 바이든은 외교의 달인으로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해서 중국에 대해서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라 그런다 그래서 하는 나라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인도 사례를 몇 번이나 드렸잖아요. 인도가 쿼드의 멤버예요. 그런데 인도는 러시아와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 관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깝지만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또 선을 긋듯이 외교가 그렇게 선을 긋듯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싱하이밍 대사 같은 방자한 태도를 부끄럼 없이 한반도 땅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흥분하게 되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혹 때려갔다가 붙이고 왔다. 두 분 모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 싱하이밍 대사가 많은 분들을 좀 만남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만찬을 초대했는데 거절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왜 초대를 하려고 사실은 했을까요?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를 법무부가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싱하이밍 대사가 직접 법무부 장관이 있는 그 과천으로 가서 실제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로 아마 초청했을 텐데 정중히 거절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뭐 언제든지 뭐 초청하는 것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말하자면 저도 뭐 우리 그전 대사 시절에 공간에 간 적이 있지만 공간에 간다는 것은 술 먹고 편안하게 친구처럼 지낸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공식적인 회담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싱하이밍 대사가 뭐 공사 참사 시절에 오랜 인연 속에서 친구처럼 만난다 그러면 비공개로 그냥 넥타이 풀고 꼬랑주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유튜브로 다 공개했다.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프로토콜인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뭐 법무부가 상당히 외교부 못지않게 외국과의 관계는 왜냐하면 비자 관계, 영사 관계, 외국인 이렇게 출입국 관계를 법무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다른 의견인데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그 전에 초청을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고려를 해서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싱하이밍 대사가 단순히 출입국 관계만 생각하지는 그렇죠. 않았을 거예요. 네. 의미 왜냐하면은 있는 정치인으로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윤석열 가까이 하려고 한 대통령의 거죠. 최측근 중에 예. 최측근이고 또 향후에 굉장한 그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일련의 네트워킹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천에 면담도 하러 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가가지고 일련의 네트워킹을 할 필요는 오히려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요. 우리가 보듯이 물 위에서 이렇게 그 우리가 공식적인 외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 더 중요한 건 막후 물 밑에서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라면은 이런 식으로 대사와의 어떤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위기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꽉 막힌 전국에서 하나의 풀어줄 수 있는 끈이라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저는 오히려 반대 그때 의견이시군요. 좀 만나가지고 정말 그 얘기라도 나누고 정치적 야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누가요? 한동훈 장관이요? 과연 야망이라는 게 뭐 없으면 끝까지 없습니까? 네. 정치라는 거는 생물과 어쨌든 같은 뭐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인물이다. 뭐 거꾸로 보면 이렇게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의 화살은 좀 이재명 대표를 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문제 제기가 트집 잡기다 이런 반응인데요. 여야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자청하는 것이 당당한 외교입니까? 야당이 경색된 한중 관계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는데 유한 스카이, 3존대 굴욕 운운할 수 있습니까? 미국조차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윤석열 정부 혼자 중국과 싸우려는 것입니까? 네. 뭐 짝짝꿍, 백댄서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여당은 총공세에 들어갔고요. 야당은 한중 관계 지금 경색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나서서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느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방금 이제 민주당 대변인처럼 하려 그러면 네. 정부와 중국이 관계 개선하도록 야당이 도와줘야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뭐냐면 갈라치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예. 이게 외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죠. 사실 이해찬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중국에서 중히 여기는 부분이고 예. 아마 어떻게 보면 이번 이런 과정도 이해찬 총리의 말하자면 중간에 어떤 말하자면 역할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예. 봅니다. 중국 대사관의 관계로 보면 지금까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정부랑 하고도 좀 아무리 우리 정부가 중국에 거칠게 하더라도 우리 정부랑 좀 더 잘 사귀 보십시오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중국의 편에 손들어 주듯이 그런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과연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액션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가 저는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경제 안보 관련해서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싱하이밍 대사 입장문 내려가는 동안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면 이렇게 밝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저렇게 15분 동안 줄줄 읽어 내려갈 거라고 뭐 예상했겠습니까? 예상을 안 했으니까 얼굴 표정이 밝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지사는 했지만 중앙정치의 그런 어떤 노련함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학습 과정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주중대사 가잖아요. 가면은 중국의 고위직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당 대표가 참 발걸음도 가볍죠. 쉽게 만나주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그만큼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물론 무게감이 있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주미 대사가 미국 상원의원 만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한미 FTA 성사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 다양하고도 노련한,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이 참모 얘기도 하셨는데 민주당의 이 외교와 관련해서 그 참모, 특히 외교 경험이 있는 참모를 좀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이라도 나서서 중국과의 관계 뭐 얘기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으로 볼 때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잘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마치 또 야당과 중국이 한 편인 것처럼 얼뜻 보기에는 이건 안 돼요. 정말 야당이라도 나서서 하려면 여당과 야당의 긴밀한 조율 속에 나서서 그래 그럼 너는 국합, 너는 배드캅 해갖고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율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중국 예를 들었으니까 독일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독일에서 동방정책이라는 걸 했을 때요. 그 당시 3인당 정권이 중심으로 해갖고 동독과의 하회 교류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동방정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동방정책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에곤 바르라는 사람이 단순히 동독하고 그다음에 서독 정권만의 교류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야당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또 주변의 강대국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에다 설명하면서 그걸 이뤄나가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중국 대사하고 저녁 먹는데 여당 대표는 또 일본 대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참 여러 가지 느끼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여야의 좀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주셨는데 외교부가 곧바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자,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 외교 문제로 좀 비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버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됐어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안 만난 것보다 못한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픈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초치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게 한중 관계에서 썩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뭐 매우 부드럽게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한중 관계, 한중 수교 30주년 뭐 몇 주년 행사, 뭐 31주년 행사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와서 대사관 행사에 중국어로 유창하게 축하했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똑같은 방식에 서로 막 뭐 비아냥 그리고 견책 주기, 뭐 산전도 이런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라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부드럽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여당도 이렇게 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건데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프로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감사원이 본 것으로는 상습 지각 의혹이 있습니다. 89일 중에 83일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결근 아니고요. 지각했다는 얘기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유권 해석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내부 갑질 직원 위에서 탄원서를 작성한 이 의혹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자, 권고를 내렸고 그다음에 수행비서 720만 원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자, 이 정도 내용이 발표됐는데 정호김 의원 보시기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까?
눈에 띄는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또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지금 뭐 네. 나서는 형국이거든요. 제가 그냥 정치적인 발언을 하자면 어차피 곧 그 퇴직할 텐데 그냥 놔두고 퇴직하게 내버려뒀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뭐 80몇 번을 뭐 지각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세종청사에 출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뭐 그 유권 해석은 좀 이상하긴 해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 조치가 없었고 내부 갑질하는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 써준 거에 대해서 주의 조처를 내렸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예상하고 미리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들의 결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개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지금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뭐 그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정부 관료 출신이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끝내겠다 했겠죠. 근데 정치인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압을 당했는데 내가 분연히 인동처처럼 이렇게 견뎌가지고 내가 정의가 승리하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본인도 내년에 총선에 나가야 될 테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을 만드는 부분은 역시 그 지금 그 정부가 네. 참으로 미숙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어쨌든 불문 결정이 내려졌는데 감사원에 지금 내용을 발표를 한 이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현희 위원장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 때문에 고민이 많던데 뭐 혁신위원장 이름에도 좀 오르내리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또 불문이라고 하는 것이 네. 완전하게 좋은 성적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불문인데 왜 이렇게 발표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썩 달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공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감사 보고서가 언제든지 국민 앞에 다 드러날 각오를 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불문이라는 것은 또 완전히 클리어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일일이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한 대로 잔잔바리기 때문에 크게 형벌을 때릴 정도는 아니다. 주의 정도 한다.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뭐 주의 정도 주는 것까지 이렇게 다 세상이 알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이 이렇게 과하게 분노할 부분은 아니다. 이거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 핵심은 뭐냐 하면 감사원 내부의 갈등 구조입니다. 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꼴사나운 거거든요. 사실은 감사위원들의 처분에 대해서 감사위의 사무총장이 난리를 치는 이런 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도 사실은 그대로 나온 것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지 네. 이걸 왜 다 공개하느냐라는 것도 저는 시대 정신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감사원 그리고 권익위 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선관위 자녀 특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건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오늘 이렇게 결정이 또 내려졌어요.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선관위 독립기관이다. 그 독립기관이라는 게 자식들 짬짬이로 그 아빠 찬스, 형아 찬스 쓰게 하는 그 독립적으로 그런 짓 하라고 만들어진 선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독립기관임을 들이대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당위성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정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권익위에서 뭐 7년 동안의 그동안에 어떤 인사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권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은 감사원의 그 감사를 받아들이되 감사위원이라든지 또는 선관위원이라든지 선관위원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관위의 입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립기관이라야 돼요. 그리고 감사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감사원의 감사위원들과 관련해서도 또 야당에서는 어떤 소위 주장을 하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 아니냐 또는 감사원 또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 만큼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요번에 이러한 행정, 인사와 관련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절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물론 저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만 선관위가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주장은 우리가 행정부 소속이었는데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독립적인 헌법기구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게 이렇게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헌재가 권한쟁의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낼 텐데 여당이 얘기했던 헌법 97조, 그다음에 감사헌법 24조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면 선관위한테 먹혔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헌법 97조에 선관위가 이제 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세입 세출 관련해서 결산, 그다음에 회계 감사, 직무 감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둘 중에 하나 헌법적 가치냐 감사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헌법에도 그렇고 감사헌법에도 그렇고 선관위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그 선관위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 또 말한 대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떤 분노한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당초 감사 전면 수용을 해라 이렇게 압박해온 국민의힘 오늘 선관위 결정이 반쪽짜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규탄대회도 열었는데요. 윤지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시간에 걸친 전원위원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태도는 자성도 없고 쇄신도 없는 국민 무시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결정이 반쪽짜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정조사도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합의됐는데 하루 만에 이게 언제 할지 두고도 또 신경전이에요.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국정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아마 이제 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채용 문제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소위 북한에 의해서 소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해킹 관련해 가지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공방을 벌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애초에 요번에 그 문제의 단초는 채용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채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도대체 그러면 선관위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담보할 것인가의 그 답변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반발하는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선관위에 의한 유권 해석이라든지 또 캠프에 있는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한다든지 그 밖에도 뭐 대표적인 소쿠리 투표 같은 정말 촌극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당장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총선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텐데 그렇다 그래갖고 국민의힘 주장대로 지금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다 나가라? 이거는 또 여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이런 식의 어떤 그 부패 사범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정조사가 됐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그 기동성 있게 그렇게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돼야지 이것이 계속 정치적 공방, 지금 정치 공방을 벌이는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해결될 수 있는 수순을 밟아 나가는 그런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첫 인터뷰인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스물스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면을 복권했던 사람들, 네. 단순히 우병우 수석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최병호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출사표를 던지는 양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로 뭐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 기회가 되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내세울 수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서 하나의 뭐 공식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검사 출신의 무슨 뭐 어떤 그 공천 대상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전직의 어떤 그런 고위공직자들 또 문제가 됐던 혹은 심지어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사면돼 가지고 다시 복권돼 가지고 출마하는 이런 형태가 아마 내년 총선에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요. 또 네. 과연 저것이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예. 자,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본에 있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출마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첫째는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할까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마를 진짜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본인은 출마할 생각이 있나 봐요. 예. 나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뭘까를 생각해 보며 백의종군하겠다. 뭐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예. 전화 많이 받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고향이 영주인가? 뭐 그런데 영주에서 여론조사해 보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현재 영주 국회의원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얘기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공직자 불법 사찰 직권 남용 혐의로 그 징역 1년을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번에 이제 그 사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유권자의 판단인데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의 그 기억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그러한 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나오면은 아마 그 지역에서는 그 자기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과연 그 보수 진영에 주는 그 함의 그리고 중도층에서 그 느끼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저는
저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떠올랐어요. 그 조국 그 전 장관도 본인이 절대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고 어떤 지역에 나오면 당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정치에 바람직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굳이 개인 생각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보수건 진보건 간에 법적으로 내지는 도덕적으로 저런 어떤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그런 기억은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또 지역구민들에 의해서 사랑을 네. 받는 한국 정치의 현실, 이것이 과연 지금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화하는 것인지 퇴화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병우 전 수석하면은 저 기자 질문에 레이저 눈빛 이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었겠죠. 언론에서 만든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인터뷰에서도 했는데, 자 앞서 김영주 의원께서 뭐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몸담았던 분들도 지금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 있는 현역, 특히 영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불안해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뭐 서울의 강남이나 뭐 영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면 바로 당선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감히 말하자면 명기를 내는 것이죠. 우리 고향에 가면 그냥 고향 사람 아니냐, 그 말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과제가 여전히 대행적으로 남아 있다는 네.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믿고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국민 전체가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나이트 포커스 오늘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하고 강제 해산 조치했습니다. 참석자들을 강제로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들어간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 9시 20분쯤부터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동자 단체의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측이 대법원 앞 인도에서 개최한 야간 문화제를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로 판단한 겁니다. 경찰이 참석자들을 끌어내기 시작하자 현장은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법원 인근 서초역 쪽으로 참석자들을 이동시키는 등 1시간가량 해산 절차가 진행된 끝에 현재 상황은 거의 종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강제 해산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저녁 7시쯤부터 야간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임을 3차례 이상 경고하며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문화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행사로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 예정으로 문화제를 열었는데요. 주최 측은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별다른 집회 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서초역 3번 출구 앞에서 노숙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연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장옥기 위원장의 개인 컴퓨터와 업무 수첩 등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 2일 집회를 포함한 최근 건설노조의 집회 3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며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싱 대사의 도발적 발언이 비상식적이고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아 내정 간섭을 금지한 비엔나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장호진 1차관은 싱 대사에게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싱 대사가 많은 언론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사절의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밀착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발언 현장이 취재진에 공개되고 유튜브로 생중계 됐는데 외교사절이 주재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싱 대사의 조치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만찬 초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해서 김기현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만찬 초청 거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찬 회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회동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를 통해 김 대표와의 만찬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 간부가 자녀에게 미리 경력 채용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장시간 회의 끝에 이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직 간부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작년 9월 초 가족 모임에서 자녀 A씨에게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고보다 2주 이상 먼저 소식을 듣고 채용을 준비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당시 면접에는 과거 신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와 만점을 줬고 채용 전 평판을 조회하는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신 상임위원이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 특별감사의 결론입니다. 이렇듯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셀프 조사 비판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일주일 만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3시간여 경론 끝에 채용비리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감사 권한이 선관위와 감사원 둘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 내용을 그대로신 거죠? 네, 보도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동안의 전현직 직원들 특혜 채용 승진 의혹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7년간의 특혜 채용, 승진 등 채용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부당 임용 승진된 경우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의 뜻을 모은 정치권도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시기 등을 놓고는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여당과 감사원의 감사 주장은 선관위 장악 의도라는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자성도 없고 쇄신도 없는 국민 무시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선관위 규탄대회를 열고 수시간에 걸친 전원위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 총선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서 규탄대회까지 여는 등 선관위를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를 하면 그만인데 감사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관위를 감사하려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혜연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의혹 13가지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한 건이었는데 나머지 혐의도 모두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전 위원장은 망신을 주려는 물타기식 불법 공개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8일 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전체 의혹은 모두 13가지. 이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한 건이었습니다.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준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장으로 부적절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서 주의 처분했습니다. 주요 혐의로 알려진 근태 불량 그리고 이해충돌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정무직인 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확인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과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부당 처리 등 2건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했습니다.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수행비서에겐 해임을 요구했고 경력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등 7건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 위원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본인에 대해
사무처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감사 결과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망신 주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 관련 직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추고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새 대법관들은 오석준 대법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대법관이 됩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는 어제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죠. 당시 하나고등학교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교육부 지침과 법률, 교육당국의 판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2년 하나고등학교가 이 사건을 알고 나서 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즉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은 학폭위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했습니까? 학폭이 3월 말에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요. 개최했습니까? 학폭위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학교 측이 언급한 2012년 3월 말이 어떤 시점이었을까? 국무총리가 학교폭력을 엄단하겠다는 범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되고 이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았다면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가해 행위가 있었던 1학년 재학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져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자신은 어떤 외압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교육과기술부에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침에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학교 안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그 즉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을 2학년 때 피해 학생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해 학교가 알게 된 것이어서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당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3명인데 이 특보가 화해했다고 주장한 건 1명입니다. 지난 2015년 특별감사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담임의 정결로서 학폭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종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학폭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안이 가볍더라도 화해가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시 하나고 학폭위 책임자인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교육청의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교내에서 제기되자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징계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공직을 떠나 압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관 특보. 이듬해부터 2010년까지는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정책을 지휘했습니다.
2011년에는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1년 3월 청와대 근무 시절. 피해 학생들의 진술로 학교가 알게 된 2012년 3월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온 뒤였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결국 2달 뒤 전학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특보는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걸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학기 말까지 전학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김 이사장이 하나고 교장을 통해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특보도 통화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데 전학을 늦춰달라고 이사장에게 요청한 것이 맞는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1학기가 끝난 뒤에 전학 조치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수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당시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라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을 위해서 꾸리기로 한 혁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군에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혁신위원장 후보로 김 전 총장 등 3명을 포함해 여러 외부 인사들을 추천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누가 유력하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에 대한 입장을 남북통신선을 통해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남북 통신선이 단절되어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언론을 통해서 대북 통지 내용을 통보합니다. 정부는 5월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한 구를 발견하여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사체는 신장 167cm, 20, 30대 남성이며 유류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6월 16일 15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입장을 남북통신선으로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추가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오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대북공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협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양국 북핵 수석대표가 올해 들어 갖는 4번째 대면 협의로 양측은 전화 협의를 포함해 수시로 소통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왔습니다.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초여름 장마가 시작됐고 또 당 전원회의도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 발사 시기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발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부문 성과 달성을 선전하는가 하면 초여름 장마가 시작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벌이 장마의 일반적인 특징은 3일 내지 5일씩 구준비가 내리거나 또는 2일 내지 3일씩 내렸다 멎었다 하기도 하고 또 지열은 열흘 이상 계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첫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앞서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던 발사 시한은 오는 11일. 하지만 그 이후 IMO의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에 반발해 사전 통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차 발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술적 문제와 함께 초여름 장마가 기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5월 마지막 날에 서둘러 쏜 것도 그 기상과 연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성 발사 로켓은 날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곧 장마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상 때문에 이 발사가 또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는 발사 준비 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이달 상순 상반기 국정 운영을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확정할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천리마 일형에 화성 계열 ICBM에 사용한 엔진을 기반으로 개량한 새로운 엔진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향후 발사에 성공하면 천리마 1형보다 탑재량이 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여러 위성을 하나의 우주 발사체에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공식 발표를 미루는 가운데 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미국의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귀국길에 베이징을 들릴 거란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 정부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미중 양국 정부는 블링컨 방중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对话沟通的大门始终是敞开的。问题的关键在于不能为沟通而沟通，更不能够说一套做一套。 오히려 중국은 미국과 군사 대화를 거부한 채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공격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인 중국은 외교와 국방 두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영국 정상과 대서양 선언에 이어 일본, 필리핀과 안보협의체 창설 등으로 중국 견제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Which is we're not going to be deterred or intimidated by this behavior. We're going to continue to fly, sail and operate safely. 미국 의회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시키는 법안을 처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세웠다는 보도 역시 지난 2월 블링컨 방중에 발목을 잡았던 정찰풍선 사태처럼 미국 내 레드 컴플렉스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4개월 만에 다시 협상 문턱에 오른 미중 양국 사전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에서 8일에 벨라루스에서 시설 준비가 마무리되면 즉시 전술 핵무기 배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9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방장관과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60여 차례나 재판이 열린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같은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과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혐의만 47개에 달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은 해 3월부터 시작된 1심은 지난 7일 열린 266차 재판까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그동안 100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했고, 재작년 2월엔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교체돼 그동안 이뤄진 재판 내용을 다시 듣는 데에만 7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예정된 증인 가운데 마지막 순서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통상 증인신문이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종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만큼 1심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임 전 처장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까지로 예정돼 있고 추가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 전 처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200개 넘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이 길어진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열리던 재판을 2번으로 늘려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 역시 지금까지 2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진보 성향인 이른바 김명수 사법부가 물러날 때까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퇴임이 오는 9월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50대 남성이 불을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또 50명이 다쳤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꾸준히 논의되고 또 일부 시설도 보완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꽃을 놓고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이며 전할 수 없는 인사를 올립니다. 생때 같은 동생을 잃은 가족은 지금도 그날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 믿기지 않는 때도 많고요. 좀 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일찍 마감하게 돼서 너무. 5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층 사무실까지 아무 걸림돌 없이 들어와 불을 질렀고 삽시간에 불길이 퍼져 방화범까지 7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사법체계 불신이 낳은 테러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가스 분사기 같은 호신용품이 갖춰졌고 경비 시설도 일부 보강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방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제도 개선이 보다 궁극적인 재발 방지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법조인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증거 제시 제도를 도입해 사법 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라서 참사가 일어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위협에 노출된 채 의뢰인을 맡는 변호사 또 사무직원은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가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부상 중인 NC 구창모가 와일드카드로 합류했고 고교생 장현석도 승선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표팀 고정 멤버 이정우, 강백호부터 처음 태극마크를 단 문동주, 나균환까지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대표팀 24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연령 23세,
27세였던 지난번 대회보다 확 젊어졌습니다. 25세 미만으로 정한 이유도 어린 선수들을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부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와일드카드로는 롯데의 박세웅과 상무 최원준, 그리고 부상 중인 NC 구창모가 합류했습니다. 구창모는 지난 2일 선발 등판 때 이상을 느껴 잦은 강판했고 재활에 매진 중입니다. 마산 용마고 투수 장현석도 깜짝 발탁됐습니다. KBO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 리그가 정상 진행되는 만큼 한 팀에서 많은 선수를 뽑는 건 피했습니다. 키움과 LG, NC가 가장 많은 3명씩 배출했습니다. 24명 가운데 군미필인 19명은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어린 선수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금메달 꼭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오는 10월 항저우에서 4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전 세계 AI 열풍을 이끈 챗 GPT의 창시자가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과도 협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은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Amazing homegrown software solutions in a way that we don't see in many places in the world, and of great interest to us, hardware capabilities as well. 잠재력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진 딥테크 기업에 특히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과 협업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Deep tech in particular is my great passion in investing. I really want to see a lot more of that in the world. Anybody working on that, we'd love to talk to you. We love to support people building on our platform. 지금을 기술 개발의 황금기라 일컬으며 더 큰 꿈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새내기 창업가들에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So again, we're entering such a golden age of technology. Whatever you're thinking about, you can probably do something a little bit bigger. AI의 기술 발전이 자칫 예술 분야 같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창작할 때 도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We want to find a way for creators to get great benefit from this. So if you make a song in the style of BTS, it'd be great if BTS gets some benefit from that, for example.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규제가 혁신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픈AI의 공동 창업자 역시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gulating the technology, I think, is very difficult because it will change. It will change fast, right? But use case is different, right? That's thinking about the impact you care about. 이번 간담회에는 추첨으로 뽑힌 100여 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질문 세례로 인공지능과 챗 GPT 열풍을 실감케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를 만나 AI 생태계 구축과 국제 규범 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알트만 대표에게 전 세계에 챗 GPT 열풍이 불고 있다며 한국이 챗 GP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트만 대표는 반도체 분야를 꼽으며 AI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데이터량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멤버 전원이 참여한 신곡 테이크2를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디지털 싱글 테이크2를 공개하고 방탄소년단이 팬클럽 아미에 감사하는 마음과 앞으로도 함께하자는 바람을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서울 곳곳에서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BTS 페스타가 열리는 가운데 17일에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불꽃놀이를 포함한 이벤트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20살 청년을.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봄은 폭행으로 사망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전두환 정권이 조작, 은폐하려 했다. 이 사건은 6월 민주항쟁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둔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학생들 진압을 위해 발사된 최루탄이 이한열 학생의 뒷머리에 맞았다. 그날은 구호 몇 번 외치고 있는데 최루탄을 쏘았고 바로 정경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뿌옇고 이제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한 학우가 쓰러져 있어서 안고. 1987년 7월 5일 못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내 가슴에 하늘 풀어주십시오. 제발 엄마가 풀렸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는 민주국민장으로 진행했고 100만 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운집하여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경찰은 이날까지도 최루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은 장소에는 동판이 새겨져 그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말과 휴일 외출하신다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에 수도권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으로 비가 확대된 뒤 모레 아침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모레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겠고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의 많은 곳은 70mm 이상, 충청의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예년 기온을 웃돌며 꽤 덥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